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언제 시가 쓰여지는지, 문학적 감수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시가 왜 읽기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시가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시는 너무 구체적이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찬찬히 살펴봅시다. 이성복 시인은 예술이 진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라면 예술은 일상적 삶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즉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예술은 사실보다 느낌의 세계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느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별하고 난 뒤의 느낌을 단순히 슬픔이라는 단어로 거칠게 정의하고 넘겨버리는 우리와 달리 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느낌을 시로써 복원하고자 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시인만의 단독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시를 쓸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마치 그 시인이 느꼈던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시인과 시에 대해 조사를 해서 시를 쓸 때의 맥락을 알고 마치 그 시인이 된 것처럼 느껴보려고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인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느꼈던 그것과 최대한 가깝게 느껴보려고 애쓰는 것은 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진실의 어떤 한 부분을 이해하는 일이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는 다른 일반 글들과는 달리 개성적인 글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말에 따르면 시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나니까 쓸 수 있는 글입니다. 퍼펙트하게 나만 쓸 수 있는 글, 즉 개성적인 글인 거죠. 요즘 창의성 교육 많이들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떤 게 창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곧 창의적인 것이 될 테니까요. 언어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것은 일상언어입니다. 일상언어는 앞에 이성복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사실의 세계를 담은 언어입니다. 사계절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런데 이 사실로서의 일상언어를 받아들이는 순간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사계절에 관해서는 말이죠. 그리고 그와라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 너의 1년은 언제나 가을, 겨울, 봄, 여름. 어떤가요? 아직도 사계절은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라는 표현은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상언어와 다른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문학언어, 즉 시인 겁니다. 문학언어는 일상언어처럼 사실의 세계를 담은 언어가 아니라 느낌의 세계를 담은 언어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주관적으로 느끼고 표현한 언어인 거죠. 같은 새소리를 듣고도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새가 슬피 운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이걸 의인법이네? 분석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새소리가 노래처럼 들리는 사람은 아마 지금 데이트하러 가는 길일 겁니다. 그리고 새가 슬피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어쩌면 어제 이별했을지도 모르고요. 누가 맞는 거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닙니다. 새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우리 나름대로 세계를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계는 우리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우리 주관과 느낌 속에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낀 세계, 즉 단독적인 나의 느낌의 세계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새소리가 들렸다처럼 단순히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일상언어와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왜 이성복 시인이 예술이 진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라면 예술은 일상적 삶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즉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처럼 시는 추상적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구체적이라서 어려운 겁니다. 또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나만의 단독적인 느낌의 세계를 표현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진짜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는 한 그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왜 학교에서는 시쓰기를 비롯해 문학적인 글쓰기를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앞의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그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느낌과 단독적인 표현을 미리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한 미묘한 지점들은 결코 언어로 규정될 수 없고 또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글쓰기는 가르칠 수도 없지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만약 시 창작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리해 이것을 가르치고 배운다면, 그리고 그것에 따라 시를 쓴다고 한다면 과연 그걸 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정해지고 그것에 따르는 순간 그것은 전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에 포섭되는 순간 나만의 단독적인 느낌과 개성은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시론에는 상대성 이론처럼 하나의 통일된 이론 체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김소월의 시론, 김수영의 시론과 같이 각각의 시론이 있을 뿐이죠. 모든 시인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를 씁니다. 아니, 자기만의 방식이 없다면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김수영의 말 맞다나 시는 오직 나니까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딘동댕 딘동쌤이었습니다. 빠이.